오늘 할 거는 머신러닝 프로젝트 시작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 개념 알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지도학습에 뭐 GP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 관련된 훈련을 좀 하고 이제 겐이나 뭐 그런 걸로 좀 넘어갈 겁니다. CNN 같은 걸로 넘어갈 거니까 오늘은 분류를 하는데 분류가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 관련 책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계입니다. 회계가 가장 제일 쉬워서 보통 회계를 많이 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회계보다는 분류가 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류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알고리즘 같은 거 몇 개 안 하려고 하다가 뭐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이해 그 수업에서 쓰는 알고리즘은 최소한 소스로는 준비 다 해놨어. 그거를 보면서 아 지금 이런 이론이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해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리에 대한 개념을 하고 이항, 결정트리, KNN, SV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겠는데 여기서 완전히 수학적인 게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결정트리하고 SVM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념을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을 설명할 건데 디테일하면은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디테일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더 공부하고 싶으면 내한테 메일을 보내면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럴 텐데 우선은 수업 시간에는 개념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분류는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가 어느 범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그러면 회귀 같은 거야 다음에 무슨 값이 오는지 판단하는 게 회귀적인 문제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획이나 이 선을 그리는 건 유형이 비슷해요. 맞죠? 선을 만들어내는 거 y는 오메가 x 더하기 b 이 선을 만들어내는 건 흡사합니다. 하지만 카테고리상 0, 1 아니면 더 이상의 뭐 다항 분류 같은 것도 있지만 다항 분류는 우리가 좀 안 하고 이항 분류만 할 건데 다항 분류 같은 경우에는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판단하는 문제예요. 즉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이게 원래 데이터가 주어진 것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0, 1을 구분을 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에서는 정확도가 100%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요한 게 유사한 것끼리 먹는 범주로 묻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고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175 이상 이런 말이 있다고 쳐요. 175 이상 이런 말이 있다면 분명히 0과 1로 확실히 구분이 될 거예요. true, false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분류를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열들을 보고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100% 정확하게 확실하게는 인공지능이 100%는 없습니다. 그럼 과적합이 돼서 나중에 좀 오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유사한 것끼리 묶는 게 좀 많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 그 오차가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적당한 선. 보통 우리가 뭐 1%, 5%에서 한 8%, 6%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오차가 있어야지만 과적합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봅시다.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공부할 때 잘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데이터가 들어오고 레이블드 데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가 있다고 쳐요. 오늘 우리가 축구를 하느냐 마느냐예요. 그러면 날씨, 뭐 습도, 뭐 잔디 상황, 오늘 뭐 축구장 예약 상황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나중에 축구를 뭐 실시 여부, 뭐 yes, no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부르고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군집이라고 해서 비지도학습에 속해요. 자, 이게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데 명확한 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는 경우예요. 없으면 이거를 분류를 한 거고 분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모델을 만들어낼 건데 이
레이블드 데이터, 즉 답이 없다는 거는 이게 yes인지 no인지 추측을 솔직히 못해요. 하기가 힘들어져. 어쩔 수 없이 비스나또끼리 묶는 군집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해. 왜냐하면 명확한 데이터가 없잖아, 끝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yes인지 no인지 판단하기 힘드니까 대충 비슷한 유형끼리 모인다. 그럼 이거를 군집으로 잡아서 하자. 맞게 비슷하겠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소개된 장에서 구매자의 쇼핑 성향을 분석하여 특정 군집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분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보통 군집이라 하여 분류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가 없지만 다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것도 잘 보면 군집이라는 비슷한 속성끼리 묶어는 가. 근데 나중에 어떤 물건을 살지 안 살지는 뭐 이게 좀 모호한데 분류라는 개념도 있어. 근데 보통 이제 군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모호한 경우가 좀 있겠는데, 근데 다음 시간에 비지도 학습을 하면서 차이점을 확실히 보여줄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분류만 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배울 때는 무조건 데이터가 있고 레이블도 데이터 있다는 것만 생각해 줍시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비지도 학습에서 하면서 보여줄게요. 우선 지도 학습은 철저하게 예스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를 보시면 레이블도 데이터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두 가지로 나눠서 돌려요.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내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도 그림도 딴데 공부해 주실 텐데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를 트레이닝 셋 요걸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선택했잖아. 트레이닝 셋으로 뭐합니까? 인공지능 모델인 분류기를 만들어.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이거를 평가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여기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검증 데이터라고 들어가. 검증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학습 데이터가 처음에 학습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 이제 쭉 학습을 하면서 그거 오차율이야. 그리고 데이터 수 있다면 데이터 수가 늘어날수록 오차율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만 분류기를 만들어냈잖아. 그러면 이 데이터로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뭔데 오차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계속 수정하니까. 자, 그런데 검증 데이터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번 검증 데이터가 확인을 해요. 검증 데이터 가면 검증 데이터로 내려가다가 검증 데이터는 학습에 쓰이진 않아요. 학습에 쓰인다기보다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에볼루트 클래스파이 하기 전에. 그러면 한 번씩 이제 이게 쫙 올라가는 일이 생겨. 보통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특수한 경우 딱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학습 정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훈련 데이터는 자기가 훈련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만 검증 데이터라고 여기서 막 올라가더라. 그럼 이제 더 이상 훈련해봤자 에러만 늘어날 뿐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또 쓰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콜앱으로 소스를 볼 건데 콜앱 소스에서는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을 다 볼 겁니다. 다 볼 거니까 이런 개념을 좀 알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류라는 거를 좀 할게요. 이항 분류가 뭐냐면 범주가 두 개인 경우에요. 즉 0과 1 정도 아니면 1, 2도 괜찮고 0, 1 하는 이항 분류고 이게 다항 분류라는 게 우선 중요하기는 한데 다항 분류는 지금은 좀 다루고 좀 후반기에 넣을 건데 다항 분류 자체는 지금 많이 다뤄야 될 게 많아서 우선은 이항 분류 쪽으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게 이항 분류가 기본이라서 다항 분류 문제는 차후로 돌릴게요. 이게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왜냐면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yes, no가 아니라 다항이 나오면 수식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거 이런저런 찾다 보니까 요 데이터가 있더라고. 왜냐면 우리 콜앱에서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돈을 유료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파일을 우리 콜앱에 저장하는 게 좀 힘들어. 로그아웃 폼은 다시 지워져.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다른 데서 불러올 수 있는 거로 하니까 그 와인 데이터가 있더라고. 와인 데이터에 보면 레드하고 화이트 코너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요것들을 구분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에서 이 데이터 세트를 공개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이따 돌려볼 겁니다. 돌려볼 거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정령, 비정령 혹시 기억나요? 빅데이터 얘기했지 싶은데 정령 데이터가로 다뤄야지 우리가 풀 수가 있다고. 또 정령 데이터를 이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판다스의 프레임 셋으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넘파이의 뭐 프레임 데이터인데 그거를 변환해서 만들어. 프레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예요. 표 같은 거. 요거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넘파이나 판다스에서는 이거를 이제 표라고 부르지는 않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 것들은 이게 그러면 뭐 클래스, 뭐 인스턴스, 객체, 뭐 답 예를 들어서 요것들이 부류가 되고 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다룰 겁니다. 하여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처럼 만든 거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소스 같은 거 보면 또 다른 책에 이런 말쓸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킨다 말 쓸 거야. 아 그러면 형태가 좀 비정령이나 그런 데이터 형태를 뭐 CSV 파일 불러오잖아. 그냥 단순 텍스트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아 이거를 판다스나 넘파이로 우리가 보기 좋게 표 형태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항 분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 트리라는 걸 할 거예요. 결정 트리가 분류에서 많이 쓰인 거니까 한번 봅시다. 어떤 책에서는 의사 결정 트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근데 이게 용어를 그냥 같이 쓰더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결정 트리라고 좀 보겠습니다. 자, 결정 트리는 규칙을 바탕으로 그린 순서대로 구축한 이진 트리입니다. 자, 밑에는 이진 트리가 아닌데 좀 쉽게 생각해서 좀 봅시다. 그래도 자, 모든 노드를 포함한 하나의 노드에서 시작해 노드를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 트리를 만든다. 특수한 뭔가 즉 뭐 해야 돼요? 분할 속성을 기준으로 속성 값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 트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진 트리 다루니까 이진 트리는 아닌데 나중에는 이진 트리 만들어서 좀 할 거예요. 이때 요거는 잘 봅시다. 노드를 분할할 기준이 되는 게 분할 속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면 분류하는 기준이 분할 속성이 돼요. 분할 속성이 되고 속성 값별로 자식 노드를 만들고 속성별로 자식 노드를 만드니까 그러면 아웃룩 여기에 조망에서 조망 해야 되나? 날씨가 sunny, overcast, rain 있잖아. 아 그럼 여기 값들이 뭐였는데 속성 값들이 자식 노드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야 될 게 분할 속성, 속성 값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만들다 보면 이렇게 트리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리 형태를 만들으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자, 만들어졌으면 근데 요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드는 것도 다 이론에서 맞춰야 돼요. 하여튼 무언가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찢고 볶아서 요거를 만들어냈다고. 하여튼 풀이 과정은 바로 뒤에 쓰니까 우선 이렇게 만드는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일종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일종 에이전트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보자. sunny, hot, mild, weak 위에서 보면 sunny가 있고 hot, sunny, hot 습도가 mild, sunny, hot 자 위에 이런 데이터가 없어.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데이터인데 새로운 데이터야. 이런 데이터는 위에서 만들어낸 적이 없다고. 없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테니스를 칠지 말지 판단하기 어려워. 맞잖아. 그러면 위에서 아까 이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결정 트리를 만들어냈다면 그 결정 트리에 물어보면 돼.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노? 써니로 갔어. 그 다음에 습도가 마일드야. 습도 마일드. 그러면 예스네. 그러면 테니스를 치는 거라고 내가 답을 나중에 예스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인공지능 결정 트리입니다. 우선 기존 표를 가지고 지도학습을 통해서 결정 트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 속성을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아무 때나 순서적으로 그냥 조마, 기온, 습도, 뭐 바람 순서대로 하면 될까? 순서대로 한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을 거야. 결정 트리가 좀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고 뭐 약간의 문제가 생기긴 생기겠지만 되기는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결정 트리를 옵티마이저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옵티마이저하게 만들면 뭐 두 번 묶거나 중요한 요소 같은 걸 빼지 않을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를 그려다 가지고 보면 나중에 보면 문제라고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걸 하면 뭐가 없노? 어이구씨, 또 찌아줘. 온도하고 바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요소에 적용이 안 돼 있다고. 자, 이런 걸 최대한 넣어서 만들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이거를 빼더라도 빼는 그 이유를 합당하게 만들어 줘야 돼. 그거를 하는 게 우리가 바로 뒤에 보이는 결정 트리에서 분할 속성 결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정 트리 보면 트리를 최대한 균일한 데이터 세트 분할 속성을 구성하도록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뭐 이게 불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간 따라서는 이제 균형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빨리 쳐내는 건 빨리 쳐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특정 카테고리가 있다고 치자. 저쪽을 그냥 미리 값을 몰빵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저쪽은 빨리 떨가부는 거라. 이쪽을 특정 값이 나오면 특정 걸 선택을 한다. 그 100%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쪽을 빨리 쳐내는 건 좋다고. 그러니까 약간 알고리즘이다 다른 얘기지만 뭐 중요한 거는 보통 균일한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에서 각 부류의 데이터들이 균등한 비율로 분할 속성을 선택하는 게 골고루 갈 수 있고 또 차후에 다른 질문들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실제 쉬울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낸 기법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좀 불러왔습니다. 엔트로피란 걸로 하자. 이게 상태 함수라고 좀 불러요. 자, 그래서 분할 속성 결정하는 걸 엔트로피라는 거를 사용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읽어는 볼게요. 자,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라서 물질의 역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중 하나로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상태함수이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쓸모없어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 자,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데이터가 있으면 쓸모있는 데이터도 찾을 방법이 존재할 거라고. 자,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즉 엔트로피라는 걸로 이용해서 이게 지금 엔트로피로 숫자를 보니까 지금 내가 분할하면 좋겠다 나쁘겠다가 나와. 왜냐면 쓸모없는 데이터, 쓸모있는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이상에 들어가면 너무 수학적이라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냐면 에너지 전환 과정, 즉 상태가 다음 노드로 가는 거를 말해요. 다음 노드로 갈 때 쓸모 없어지는 무엇, 쓸모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정보 이득이라는 걸로 좀 바꿔서 만들어내요. 이 정보의 이득이 좋으면 이거를 이 분할로 속성을 하는 게 맞겠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부터 보시면 어떤 집단에서 각 부류의 데이터들이 균등한 비율로 섞일수록 엔트로피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밑에를 잘 보면 이게 2개짜리라서 그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율이 아닙니다. 2개짜리는 좀 비율로 나타내지만 3개짜리부터는 비율로 나타나는 숫자가 막 좀 이게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근데 2개짜리를 예를 들면은 자, 한쪽에 지금 P가 확률이 있고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쪽이 0이면 다른 한쪽은 그 1일 거야.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아. 근데 P가 한쪽도 0.5, 한쪽도 0.5면 딱 중간일 거야. 한쪽 0.5라면. 그러면 엔트로피도 굉장히 높아요. 즉 분할 속성 선택으로 분할하는 게 중요하다. 균일한 데이터니까 요때가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장 큰 값이 언제고 지금 여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엔트로피 요거를 이제 큰 값을 만들어내는 걸 분할 속성으로 하면
균일한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저 보면 동질적인 정도 측정도 가능해. 만약에 한쪽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엔트로피가 0.1이라고 치자. 그러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거라고. 맞죠? 요 그래프로 보면 그래서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낸 수식이 요런 수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수식 하나를 좀 요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이제 요게 엔트로피의 계산 공식이에요. 자, 좀 어렵게 설명을 최대한 피하겠는데 발생하는 확률이 중요해. 얼마큼 발생하는지 알아야 될까 이거. 그리고 여기에 로그가 나오는데 로그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 이게 발생이고 요게 값어치가 가치입니다. 자, 정보의 값어치 내가 값어치 했지만 이거를 미안하다 우리 가치로 고치자. 값어치 하니까 좀 촌스럽다. 자, 가치로 고칩시다. 정보의 가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표를 보면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막 있는데 하나가 A 다 98%가 A고 2%가 B가 나왔어요. 그럼 B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가 값어치가 높을까? 무조건 거의 찍어도 98%는 A 찍었던데. 그러면 이 A라는 데이터가 값어치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봐요. 그럼 A가 값어치가 있어요. 많이 생기는 거는 정보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2%밖에 없는 B는 정보의 값어치가 높아. 왜냐하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야에 대한 가중치를 나중에 많이 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B 놈은 B를 판단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거 로그 있잖아. 요게 요 그래프잖아. 즉 발생하는 거하고 맞춰서 적은 발생을 하는 건 정보의 값어치가 높다라는 거를 여기에 적용시킨 거예요. 발생하는 확률하고 값어치를 적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엔트로피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자, 엔트로피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 이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엔트로피라기보다는 이 분할 속성의 정보가 내한테 그만큼 이득이 될까? 분할 속성으로 채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우리가 IG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수식 때 걱정할라? 내가 여기서 나오는 수식은 시험 문제 낼 때 모두 적어줘. 그러니까 수식을 외우고 그러지는 마. 수식은 다 적어주니까 혹시 그거 좀 알아두면 좋겠고. 자, 엔트로피 I에서 특정 속성의 분할한 이후 부분 집합의 엔트로피 가중평균 I 레지듀어를 뺀 값을 우리가 가중평균이라고 불러. 자, 이런 잘 보자. 엔트로피를 값이 이만큼 나왔다고 쳐. 그러면 내가 어떤 평균을 과중평균을 구하니까 요거야. 이게 평균이야. 그럼 이게 뭔데? 내한테 남들보다 더 좋은 값어치라고.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야, 우리 여러분들 성적이 있다고 쳐. 성적이 막 이렇게 막 아이고 너무 그랬나? 성적이 막 요렇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맞죠? 그러면 여기서 가중평균이 뭔데? 가중평균 구하면 요 정도 될 거야. 평균을 구하면 요 정도 되겠지. 맞잖아? 그러면 평균에서 뺀 요거는 뭔데? 이 사람의 더 잘한 가치라고. 더 잘한 값이라고. 그러면 더 높다는 거는 이게 지금 내한테 이득이 되겠다는 뜻이야. 평균을 빼면 자 이거는 평균 빼면 남는 게 없잖아. 야는 분할 속성으로 정할 때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라고. 엔트로피가 너무 낮잖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일반적인 평균과 가중평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 평균과 가중평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 자, 그러면 내가 볼게. 예를 들어서 70, 80, 90이 있어. 이거의 평균은 70, 80, 90 나누기 3 하면 80이 되겠지. 이게 일반적인 평균이야.
가중평균은 여기 만약에 수학, 영어, 국어라고 쳐. 그래서 우리 IT 공대 쪽이나 이런 쪽은 수학이 중요하니까 야가 그 비율이 0.5, 야가 0.3, 0.2가 될 수 있겠지. 맞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가중치가 오메가라고 치자. 그러면 70 곱하기 0.5 더하기 80 곱하기 0.3 더하기 90 곱하기 0.2 얼마고? 5, 7에 3 내가 이걸 왜 계산하고 있니? 5, 7에 35 24 18 맞나? 2, 9, 18 그럼 다 더하면 얼마고? 35 24 18 이거 왜 하고 있지? 7 1만 올라가지? 둘이니까 얼마고? 5 87인가? 87 맞지? 요렇게 구하는 게 가중평균이야. 자, 이 가중평균이 왜 필요하냐면, 자, 아까 우리 발생하는 요거 있지? 발생하는 값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라. 뭐가 생겨야 돼? 확률이 있어야 돼. 얼만큼 발생한다.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값은 이거지만 야는 어떤 비율로 가지고 있다. 그걸 곱해야 되니까 가중평균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이 IG가 요거니까 높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자, 값어치가 되니까 정보이득이 가장 큰 속성을 분할 속성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잘 보면 첫 번째, 전체에서 엔트로피를 구해. 전체 엔트로피가 전체에 대한 엔트로피라고. 이만한 전체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특정 속성 V, 자, 특정 속성이야. 특정 속성이 가지는 가중평균을 알아. 그러면 이걸 뺐을 때 남는 거 있겠지. 이게 내한테 이득이라고. 특정 분할 속성으로 뺐으니까. 자, 그래서 이 IGV니까 특정 V, 특정 분할 속성의 정보 이득이야. 야가 높으면 분할 속성으로 OK가 됩니다. 오케이 선택하면 돼. 그래서 자 분할 자 가중평균이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 어떻게 가중평균 구했노? 가중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값 맞지? 값이야. 값 곱하기 뭐야? 비율, 확률이잖아.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하면 되지. 가중평균 아까 했는 거. 그래서 요게 가중평균이에요. 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까 여러분들도 가중평균 구하는 거 당연하잖아. 뭐 70, 80, 90이 있는데 그냥 평균을 구하면 이런 식이 안 되겠지. 근데 가중평균이니까 어떤 말이 생기노? 0.5, 0.3, 0.2라면 이거를 곱하고 다 더하면 되잖아. 아까 우리 방금 했던 거잖아. 그래서 무슨 식은 요 식이 그대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가중평균, 즉 I 레지듀얼 케어. 이게 엔트로피 가중평균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IG를 선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열이 속성값이 너무 많으면 너무나 많은 부분집합이 생겨서 이게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보자 했는 게 뭐냐면 자 너무 많이 가지는 그 속성을 많을수록 불이익이 받도록 엔트로피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정보 이득 B라고 부릅니다. 자 IG가 뭐냐면 A 분할의 정보 이득이잖아. 정보 이득이 실제 엔트로피 A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보 이득 B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속성값이 개수가 많을수록 이게 IG는 커져. 그러면 속성값이 많을수록 많은 수를 나눠주니까 이게 도움이 돼. 이게 뭐 개선 효과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겠습니다. 이게 더 뿔따구로 붙는 게 더 많습니다. 데이터 플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할 속성을 정하면 되느냐가 알고리즘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도 솔직히 보면 뭐 이거 덜렁 몇 개 있노?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눈에 쉽게 보이잖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열이 보통 20개, 30개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난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야한테 맡겨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니까 한두 개 있을 때야 우리가 빨리 눈으로도 체크가 되지만 그게 실제로는 어렵다. 그것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 한번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지금 이거를 분류를 해야 돼. 어떻게 분류하느냐? 안에 특정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에 따라서 세이퍼 삼각형, 사각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노? 데이터가 되고 얘가 일명 라벨링 데이터. 라벨링 하면 이런 말이잖아. 아이고 씨. 아, 오늘 뭐하노? 못다 천지. 아, 정자로 쓸게. 안 되겠다. 레이블드 데이터. 자, 요거잖아. 맞죠? 아까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나 그럼 지도학습으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지도학습만 되는데 그러면 결정트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해 봐야 돼. 그래서 옆에 계산하는 과정을 적어놨어. 왜냐면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 직접 계산하면 내가 숫자 계산을 못 하잖아.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전체 우리 하는 루틴만 보자.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전체 엔트로피. 전체 엔트로피를 구하니까 0.940이 나왔습니다. 여기 I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뭘 구해야 돼요? 정보 이득을 구해야 돼. 맞잖아. 그러니까 과연 이 분할 속성이 정보 이득은 얼마나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IG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제 패턴이, 즉, 여기서 보시면 분할 속성이 패턴, 아웃라인, 닷,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각각의 뭘 구해야 됩니까? 정보 이득을 구해야 돼. 그러면 실제 수식은 여기 될 거야. 자, 전체 엔트로피에서 패턴이 되고 나머지는 또 아웃라인, 그러니까 뭐죠? 적어야 되나? 아웃라인,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지금 패턴만 했고 또 차후적으로 패턴 말고 다른 것도 다 구해야 돼. 자, 처음에 패턴 구했고 1번 패턴, 2번 아웃라인, 3번 닷을 다 구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패턴만 계산해 보자. 유형만 하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IJ 패턴을 구해야 되니까 엔트로피도 여기 구해놨어. 엔트로피는 여기 있고 이거는 구해야 될 값이고 근데 아예 레지듀얼이라고 가중평균을 구해야 돼. 엔트로피 가중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엔트로피 가중평균은 아까 우리 요 공식 아까 만드는 방법은 알았잖아. 이걸 그대로 쓰면 되잖아. 자, 그래서 보시면 요 공식을 그대로 풀면 되겠지. 그래서 풀어내면 요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패턴에 들어가는 분할 속성 있지. 그거를 하나씩 다 계산해줘서 더해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자. V1, 자, PV1이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걸 한번 볼게. 패턴이니까 수직, 자, 처음에 들어가는 게 수직, 대각선, 수평, 세 가지밖에 없네? 그러면 수직, 수평, 대각선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전체가 14개고, 전체가 14개고, 여기서 보니까 수직이 1개, 2식이, 하나, 둘, 셋, 넷, 5개, 5, 맞잖아. 그러면 각자의 수직, 수평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고. 자, 수직, 수평의 확률을 구했으면, 자, 우리가 구한 게 수직, 수평, 대각선의 확률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 아까 공식에 보니까 엔트로피를 구해야 된다고. 맞지? 이제 V라는 패턴에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 수직의 엔트로피, 수평의 엔트로피, 그 다음에 대각선의 엔트로피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엔트로피에 들어가는 공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수직에서 잘 보면 수직에 될 값은 삼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하면 삼각형이 5분의 3 하고 로그 2의 5분의 3 사각형은 5개 중에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시면 돼요. 자, 그걸 하나씩 다 구하면 0.971, 0.971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로고에서 4분의 0이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면 계산이 되지 않아서 실제 계산에서는 무시하고 진행을 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그거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니 많이 따지지 말라고. 실제로 무시한다고 계산하면서는. 이게 값어치가 없잖아. 무시해서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게 뭔데? 위에서 엔트로피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실제 패턴의 엔트로피를 구하면 되겠지. 자, 패턴을 구해보자. 자, i가 얼마인데? 실제 i가 0.940 맞잖아. 자, 그리고 나서 i 레지듀얼 패턴의 엔트로피의 가중 평균을 구해야 돼. 아까 우리 했던 거 값 곱하기 발생 확률, 값 곱하기 발생 확률, 값 곱하기 발생 확률, 값 곱하기 발생 확률, 값 곱하기 발생 확률. 아까 우리 70, 80, 90, 0.5, 0.4, 0.2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0.694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해보면 0.246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정보 이득 B를 구할 수도 있을 거야. 하여튼 그러면 나머지 방법으로 구하면 아웃라인은 0.151, IG 닷은 0.048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얻은 게 가장 분할 속성으로 선택하면 좋겠노. 그래서 덜 좋은 게 IG 패턴이 좋습니다. 가장 높잖아. 맞죠? 야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야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개인 정보 이득비도 요거 수식 그대로 계산하면 답 나오니까 그대로 분들가 답을 계산하는 거를 뒤에서 보여주면 자 요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문제 안 냅니다. 표도 다 줄 거야. 표도 다 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지 내한테 가장 분할 속성으로 유리한가. 그러면 처음에 패턴이 되겠지. 맞죠? 자, 패턴이 되고 근데 이게 수평 수직을 다시 그 다음에 다시 계산해 봐야 돼 또. 뭐가 좋은지. 네, 그것도 됐고 우선 요까지만 이해했으면 차후 밑에 거는 풀이 과정은 똑같으니까 요까지만 할게. 그러면 첫 번째 정보 이득이 제일 좋은 게 0.247이고 정보 이득비가 뭐였는데 아까 IGA가 IA로 나눠주는 거잖아. 이렇게 나눠주면 돼. 요거를 구한 게 정보 이득비라고. 정보 이득비도 정보 이득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실제 해보면 거의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차이는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봅시다. 어떤 뭐 문제가 들어오면 만약에 패턴에서 수평이고 다시 있더라. 그러면 트라이앵글 확률이 거의 높다고. 한번 볼게. 수평에서 다시 있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수평이고 수평은 하나, 둘, 셋, 넷. 이것밖에 없네. 수평은 이게 다가? 요것도 있네. 자, 여기서 다시 있는 건 뭔데? 다시 있는 건 요거 하나, 둘. 이것밖에 없네? 자, 그러면 봅시다. 수평이고 다시 있는 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맞잖아. 맞죠? 이거 한번 봐봐요. 수평에서 다시 있는 거. 여기서 보시면 수평이고 다시 있는 건 야밖에 없다고. 맞잖아, 두 개. 그러면 이렇게 엔트로피 결정 트리를 만들어내니까 답이 진짜 맞더라야. 이렇게 하는 게 결정 트리예요. 이게 좀 커지면 굉장히 값이 커지겠지.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걸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기를 약간만 집어넣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회기 가서 합시다.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해서 시간 남으면 다시 하고 우선 요거는 좀 넘어갈게. 자, 진위 불순도만 그냥 먼저 봅시다. 진위 불순도라고. 요거는 회기라서 아직 솔직히 회기는 분류는 아니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요 파트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45분이 돼서 바로 진위 불순도부터 볼게요. 좀 이해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위 불순도. 자, 진위 불순도는 노드에서 데이터를 분할할 기준을 정하는 게 진위 불순도로 해요. 즉 아까 엔트로피처럼 분할 속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성 구하고요. 자, 이거 구하는 거 설명까지는 내가 좀 애매해서 구하는 공식 알려줄게. 진위 불순도는 클래스 카테고리 비율을 제곱해서 더한 후 전체 비율 1을 빼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이항 분류라서 진위 그 불순도가 전체
전체 비율 1에서 음성 클래스 비율 곱하기 뭐 요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게 다항이 된다면 1 빼기 A의 비율, B의 비율, C의 비율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기에서는 0과 1의 이항 분류를 기준으로 했지만 자 실제 나중에 내가 소스를 곧 보여줄 거야. 그 소스에서는 다항 분류 개념이라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 개가 있다면. 그래서 결정트리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 차이가 가장 크도록 트리를 성장시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개념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의 차이를 정보 이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보 이득이 뭐냐면 자식 노드와 그 부모 노드의 불순도의 차이야. 진위 불순도의 차이가 큰 놈이 좋다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부모 노드 수하고 뭐 배우면 되는 건데 조금 나오고 그래서 정보 이득을 최대로 하면 돼. 자 여기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개념 혼동하면 안 되는데 정보 이득을 재는 기준이 진위는 조금 다르다고. 자 우리 엔트로피에서는 패턴인 나만 계산하고 서로 간에 비교하면 돼. 근데 진위 불순도 같은 경우에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에 뭘 해야 되노? 차이를 구해서 이거를 정보 이득을 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이게 정보 이득이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이건 크면 클수록 좋아. 쟤는 기준은 조금 다르다. 더 이것까지는 딱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빡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실제 소스로 들어가면 내가 진입 불순도하고 엔트로피 하는 거 둘 다 소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소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 우리 콜앱에 들어가서 볼 거니까. 그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게 쪽수가 좀 바뀌었네. 쪽수가 이거 다음에 바로 야야. 내가 쪽수를 좀 잘못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 획이라서 잠시 좀 넘어갈게. 자 왜냐면 지금 이게 지도학습은 맞기는 맞아. 값은 들어왔어. 근데 이렇게 다 따로 숫자가 같은 게 없잖아. 이거는 분류를 못한다고. 분류를 하면 14가지가 나와. 그럼 다 다른 거라고. 분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연속값 결정하는 회기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요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 집어넣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요거는 시간 남으면 할게. 우선은 회기는 좀 넘어가자. 지금 우리가 분류니까. 자 이제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KNN 알고리즘이라고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 관련된 소스 같은 것도 보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프로젝트 하는 거나 어디 발표해 보니까 KNN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져. 이거 선 못 꺼. 이거 선 끌 수 있나? 결정적인 선을 끊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고. 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어떤지 봅시다. 입력계 데이터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추정할 때 결과를 아는 최대한 근접한 K기에 대한 정보를 결과 정보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내 주변 노드를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별과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지도학습이니까 답은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별을 찍을 거고 하나는 삼각형을 찍을 거야. 값에 따라서. 찍었으면 이거는 지도기 때문에 미리 답에 들어왔겠지. 레이블도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모델을 만들어냈고 퀘스천 1이 들어왔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점이야. 동그라미 점이 별일지 삼각형인지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지금 내가 K가 5라고 쳐볼까? 5라고 치자. K가 5라면 여기 좀 알고리즘 다르게 하는데 K가 5라고 주변 노드 5개 찍자. 주변 5개 찍을게. 1개, 2개, 3개, 4개, 5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파장을 하나, 둘, 셋, 넷 계속 퍼져가. 이렇게 파장을 계속 퍼진다고. 그러면 언젠가 내 주변 노드가 5개를 되면 K가 5라면 K는 K잖아. K가 5라면 여기서 지금 판단을 해. K가 5라는 건 홀수야. 맞지?
홀수라면 분명히 윈이 있어. 짝수면 그 뭐가 나오노? 동률이 나오지만 홀수라면 분명히 뭐가 있겠노? 성자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5개인데 삼각형이 많잖아. 아, 그러면 야를 보고 이 동그라미는 삼각형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이 KNN 알고리즘이야. 근데 이게 어떤 책에서는 K가 3이 좋고 K가 5가 좋다 하기도 하는데 실험 내 많이 해본 결과로는 K가 9가 가장 좋더라고. 이게 그나마 정적합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K가 9더라고. 주변 노드 9개까지 보는 거. 보기 좀 한데 K가 9개로 하면 시간이 좀 올라갑니다. 그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해.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보시면 이제 지리와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해야 돼. 즉 지리하고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 지리하고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을 해야겠지. 요게 시리가 왔다 켜주노. 꺼져라. 그래. 계산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근접합 어떻게 파장을 펼쳐갈 것이냐 대한 문제도 생겨. 1단위로 갈래? 2단위로 갈래? 10단위로 갈래?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근접한 케어부터 결과를 추정하려면 내가 파장을 하면서 주변 노드가 뭐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 거리 공식으로 거리도까지 재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KNN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라고. 자, 결과를 추정한 방법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개수가 많은 범주를 선택하면 돼. 범부? 여러분들이 받으라도 못하지. 범주를 선택하면 돼. 그 많은 범주. 자, 그러고 나서 출력이 수치역이면 어떻게 하냐? 평균을 구해. 평균을 구해서 이제 거리에 대한 가중합을 줘서 평균값을 구하고 이거의 가중치를 좀 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떨어질지 앞에 평균을 가면서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지금 내가 소스 없어가 소스 있는 거 보여주고 하여튼 요거는 좀 이따 하자. 회기를 내가 괜히 넣었다 뺄걸. 자, 하여튼 분류는 이해됐지? 요것만 하자 우선은. 그리고 메모리가 많이 사용돼. 이 방식이 뭐냐면 하나씩 퍼져가잖아. 맞지? 항상 검사해 가야 돼. 데이터가 지금 몇 개인지 데이터가 몇 개인지 데이터가 몇 개인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습시 너무 느려.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메모리도 많이 써야 돼. 이 K값이 커지면 운 나쁜 경우에는 전체 메모리도 다 보는 경우 생겨. 그래서 이게 레이지 러닝이라고 불러. 레이지 러닝 하지만 알고리즘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아서 많이 써.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손 끌 수 있나? 끌 수는 있긴 있어. 근데 힘들다고. 힘드니까 이렇게 알고리즘 쓰면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VM을 볼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가 내 목표야. SVM까지는 볼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54분인데 내 10분간 쉬고 하자. 10분간 쉬고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분류하는 것 중에 SVM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서 우리 다른 것도 많아. 뭐 서포트 벡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이 쓰는 게 SVM이라는 게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자, SVM은 이진 분류기고 최적의 선 끊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3차원, 4차원, 5차원 공간이면 즉 5차원 공간이라는 게 열이 5개라는 소리야. 열이 하나고 값이 하나고 그러면 뭐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커버링이 되지만 고차원 넘어가잖아? 그때는 문제가 생겨. 차원 하나를 어떻게 줄이거나 아니면 차원을 하나를 잘라서 뭐 다른 차원으로 만들거나 즉 커널 트릭이라는 거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고차원 데이터를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그걸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는데 커널 트릭을 뭐 지금 설명하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한 예로 데이터가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분류하기 힘드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아예 차원을 동그랗게 만들어 봐.
이거를 차원을 돌려본다고. 돌리면 이렇게 찍힐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원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뭐 아유 하여튼 하지 말자. 이게 하여튼 괜히 말했다.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라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커널 트릭 고차원 데이터가 보면 비선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원을 어떻게 해서도 뭐 우리가 매핑이라고 부르는데 사상이라고 불러. 다른 차원으로 내가 후라시를 비추는 거야. 다음 차원 후라시를 비추면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면 내가 무슨 뭐 3차원 공간이 막 이렇게 있어. 어렵다. 자 후라시를 비추면 얘를 비춰주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평면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3차원이 2차원 평면에 점이 찍히겠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후라시를 비추면 벽에는 2차원으로 표시가 돼. 자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다른 고차원으로 하건 저차원으로 하건 즉 차원을 트릭을 구해서 선형으로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야. 그걸 커널 트릭이라고 불러. 그것도 비슷한 거야. SVM도. 좀 이게 설명이 좀 쉬워질거나 모른다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이퍼 플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차원을 이제 계산하기 3차원, 도차원 차원은 힘드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잘라. 그래서 이게 3차원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런 칼로 이거를 베푼다고 그냥. 베고 다 여기 2차원에 투영을 시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초평면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우리가 아이고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차원을 그냥 난리 푼다고. 그래서 그 밑에 차원으로 투영을 하건 그래도 하이퍼 플레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 실제로는 이런 게 안 만들어지겠지만 이렇게 다차원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그 대신 뭐가 생기노? 손실은 생겨. 그건 어쩔 수 없어. 3차원이 2차원으로 갔는데 손실이 안 생기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무조건 손실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긋기를 해야 돼. 선긋기를 하는데 이 선을 끊는데 이 선을 어떻게 끊느냐에 대한 문제야. 이 선을 꺼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분류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선을 그냥 여기 대각선 끊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값을 보고 우리가 잘라야 될 거잖아. 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선 끊기 작업이라고 선 끊는 작업이 좋고 이 선을 꺼야 돼. 자 이 선을 어떻게 끊느냐. 자 벡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 최대에 가까운 거 하나 여기를 잘라서 여기 법선 벡터를 구해. 요거 법선 벡터를 구합니다. 이 법선 벡터가 가장 큰 놈을 선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를 M 마진이라고 불러요. 이 마진이 제일 크면 돼.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 선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좁으면 과적합이 생겨. 이것을 크게 줘야 돼. 왜냐면 이 선근 자체가 100% 믿을 수 있는 선이 아니라고. 과적합이 생겨나니까 요 글을 최대한 크게 해주면 돼. 크게 해준다는 게 왜냐면 크게 해주면 여기 데이터는 소속이 되잖아. 맞지? 그럼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래서 과적함이 생기지 않게 요 선을 요 폭을 최대로 크게 해주는 게 SVM의 가장 큰 핵심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알면 좋은데 하드 마진이 있고 소프트 마진이 있습니다. 하드 마진은 철저하게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이게 하드 마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상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출나게 몇 값이 이상하게 여기 들어와 있어. 여기 몇 개 들어와 있다고. 근데 이 값이 한두 개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선을 내가 껐어. 대다수 데이터는 여기에 있어. 막 여기 있는데 한 놈만 여기 덜렁 있어. 한 놈만.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요 폭을 구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는 게 맞겠나? 아니면 여기를 이 선을 법선 벡터로 구하는 게 맞겠나요? 일종의 이상치일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끊는 요 선 두 개 있지? 요 선 안에 하드 마진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하드 마진이에요. 근데 방금 이런 문제 같은 거 생기면 이 값으로 선을 끄면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과연 이걸 믿을 만한가요? 그러면 안에 몇 개는 허용해 주자 어느 정도는 그게 소프트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알고리즘 풀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느 정도는 용납이라고 적을게 그냥. 원래는 수학적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해주는 게 소프트 마진입니다. 이상치 같은 것 때문에 이상치일 수도 있고 값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해준다는 개념이 소프트 마진. 근데 우리는 소프트 마진이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하드 마진만 할까요? 그 값을 잡아서 그냥 계산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중심선을 구하기 위해서 자, 선을 만들고 요 선 두 개, 이 선 두 개를 그립니다. 그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법선 벡터를 구해요. 법선 벡터를 구해서 이거 전체 마진을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구해진 마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법선 벡터 크기 분의 2가 돼. 그러니까 수학적 공식을 막 이해하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는 봤어. 최대한 좀 줄여서 적긴 적었는데 지금 우리 목표가 뭐냐면 이 선을 긋는 건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점 찍히는 거 요거와 밑에 점 찍히는 거 요게 전체 요 마진을 뭔데 최고로 크게 만드는 마진을 구해내자요. 그러면 요 마진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법선 벡터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뭔데 요 벡터를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 부르고 서포트 벡터를 부르다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 불러. 서포트 벡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폭을 구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가중치 벡터는 뭐 오메가 나중치 벡터인데 이제 실제로 한번 보자. 그러면 요 위에 선을 법선 벡터를 구하는 공식에서 여기 나오고 밑에 거는 요거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1, 요걸 마이너스 1로 잡아. 그렇게 하면 계산이 편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좀 다른 수치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1로 잡아서 계산하면 틀린 적은 없더라고. 그래서 1로 잡아서 하는데 요거는 직교를 말합니다. 직교를 기준으로 만들어낸 게 직교 벡터인데 요게 가중치에서 기울기가 돼. 대상 벡터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 하여튼 법선 벡터, 즉 그냥 쉽게 말하면 위에 선 두 개 쓸 때 요 직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른다고. 요거를 구해내서 요 폭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낸 게 뭐가 있냐면 x1 여기서 x1 이게 x1이라고 부르고 여기 x2라고 부르자. 점을 기준으로 했다 했으니까 그러면 점이 나오는데 b를 0으로 가정해. 계산 복수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냥 우선은 b를 0이라고 가정하자. b가 원래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0이라고 가정하자. 계산수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준 게 마진은 법선 벡터의 크기니까 x1 값을 기준으로 한 요 벡터 요거와 요 벡터 두 개를 더하면 돼. 그 대신 b가 제로라고 가정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선과 점의 거리의 공식이란 거는 다 할 거라 생각해. 자, 그 공식에 의하면 요거로 보면 요런 식과 요런 점이 있으면 요거를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요건 거는 내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지. 봐도 요런 거리 공식이 있어. 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요 공식으로 푸는데 요거를 풀려고 내진 않아. 하여튼 요런 공식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여기서 외우고 이해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하여튼 거리 공식이 있네. 이 거리 공식에 그대로 아까 선 두 개 있지? 선 두 개 있잖아. 이 선 두 개를
아까 x하고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여기 나와. 그러면 밑에 것도 계산하면 요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절대값이니까 마진은 이렇게 공식이 나오더라 정도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계산 공식은 말했지만 내가 다 적어줄 거야. 외우고 자시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법선 벡터의 특징을 이용해서 요런 거리를 구해내는구나. 그러면 우리 SVM의 알고리즘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선 이 선을 구했어. 이 선이 좋나? 올바른 선인가? 그럼 좋다. 여기 있는 값 x1, 여기 있는 값 x2라면 여기 있는 요 선을 m을 최대로 하면 가장 정적합이 될 거다. 이 최상의 선을 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법선 벡터가 배우니까 이 선부터 여기까지 법선 벡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여기까지지 원래 요거지 선이니까 이걸로 해야지. 자, 요 벡터의 길이를 두 개, 요 벡터의 길이와 요 벡터의 길이를 더하면 돼. 맞지? 자, 그러니까 요거를 구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만 할게. 더 이상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퀘스천을 올리면 그것도 설명해주고 지금 우리 시간상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콜앱으로 넘어가자. 이거 설명을 더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냥 근본적인 개념은 마진은 크게 한다. 법선 벡터의 특징을 이용해서 직교 벡터가 아까 요거라고 직교 벡터 요거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구해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콜앱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콜앱으로 이제 아까 우리 배운 거 바이너리 이제 이항 분류하고 여기 밑에 보면 밑에 어디갔노? 그 디시전 트리가 결정 트리야. 결정 트리 하고 KNN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 내시 못하면 그 다음에 SVM 예제까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요거를 좀 보면서 이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항 분류부터 보자. 자, 뭐 임포트는 뭐 됐고, 자, 우선은 볼게.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 맞지? 이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그 아까 내가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을 불러온다 했잖아. 아까 한 대학교에서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해놨다고. 그거를 불러오는 거 그 리드 CSV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리드 CSV가 뭐냐면 우리 엑셀에서 뭐 텍스트로 저장하는 게 있어. 그러면 CSV로 저장할 거라고. 엑셀 같은 표가. 그러면 그거를 불러오는 게 리드 CSV라는 명령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 CSV인데 자, 이 PD는 판다스라는 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기능이. 그러니까 임포트 같은 거 여러분들 고민해서 하여튼 요거를 불러왔어. 불러와가지고 요게 밑에 보면 레드에 헤드가 있고 화이트에 헤드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드가 불러온 CSV의 헤드 위에 열과 데이터 5개를 보여달라는 게 헤드야. 그러면 레드에 불러온 데이터를 보니까 뭐 이런 뭔지는 모르겠지만 쭉 이렇게 불리워지더라고. 뭐 레드 와인의 특징이겠지. 내가 아는 건 pH밖에 없어. pH 산성도겠지. 나머지는 뭐 레드 와인을 판단하는 기준치가 있을 거야. 뭔가 수치적으로. 있겠지. 하여튼 그렇게 있는 걸 하나 불러오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가 그다음 만약에 밑에 거를 보고 싶잖아. 그러면 나중에 RED 테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밑에 거 5개를 불러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는 안 불러도 그만인데 하든 확인하는 거야. 확인 작업. 불리워졌는지. 자, 그 다음에 화이트에 헤드했으니까 화이트에 열이 찍히고 그 다음에 5개의 값이 불리워집니다. 5개의 값이 불리워졌어. 출력해 본 거야. 이거는 필수 라인은 아니고 그냥 제대로 읽혀져 왔는지 확인 작업한 거야. 헤드는. 확인 작업을 해봐서 불리워졌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2개의 데이터가 따로 존재하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걸 합쳐야 될까 이거. 합쳐서 내가 불러와서 데이터를 테스트해야지.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레드에 타입을 0이라는 열을 하나 내가 만들어 넣은 거야. 레드에 가면 우선 레드에 보면 아까 우리가
레드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12개 모르겠다. 하여튼 12개인가? 뭐겠지? 12개 거기 안에 열을 레드가 막 있잖아. 마지막에 내가 타입이라는 거 추가하는 방식이야, 지금. 요 말이. 추가하고 또 아까 화이트에서 뭐였노? 내가 지금 화이트 타입 정했잖아. 이 열이 있고 기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열을 하나 타입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값을 어떻게 넣느냐? 이거 내 굿노트 처음 쓰거든. 굿노트거든. 하여튼 여기에 색깔을 못 바꾼다 이거. 뭐 색깔. 모르겠다. 그럼 가자. 여기 넣으면 처음엔 레드는 000을 넣었어. 레드는 000이야. 그리고 화이트는 1111을 넣었다고.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라고. 구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헤더를 찍어볼게. 헤더를 찍으니까 아까 데이터 똑같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노? 타입이 들어가 있지. 이제 0은 레드 와인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입, 이거 화이트 와인은 1로 집어넣었어. 아, 확인됐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건 뭐냐면 열을 포함해서 데이터 2개만 찍어 달라야. 레드, 헤드 2는 기본적으로 사값, 기본적으로 5고. 자, 그래도 확인됐다. 그 다음에 이제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CSV가 따로 존재하잖아. 이걸 합쳐야 돼. 합쳐는 게 콘캐시랑 합쳐가지고 레드, 화이트를 합쳤어. 합쳐가지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나머지는 그냥 그림 그릴 라인이야. 그림으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림 그리는 겁니다. 중요한 라인은 아니야. 실제 0과 1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찍어본 거야. 찍어보니까 그 히스토그램으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찍히더라. 여기 있네.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여러분 작업 편집하는 게 여기 인프라는 거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와인이라는 데이터 플레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인프로 찍으면 열에 대한 정보가 찍힙니다. 열에 대한 정보가 찍혀. 열에 대한 정보를 찍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딴 것도 숫자도 이게 앞에 게 6497이 뭐냐면 전체 행수야. 행수고 그 다음에 널이 돼서 이게 중요해. 빈값이 없다는 소리라고. 빈값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는 학습력이니까 널이 없는 거를 내가 찾아내서 하는 거니까 난 널이야. 그러면 널이 없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될 건 없어. 그리고 뭐 형태가 플로트 64 부동 소수점입니다. 나머지는 인트다 이런 게 있어.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바로 쓰기에는 안 돼. 왜냐하면 각 수치 데이터가 플로트인 것도 문제지만 데이터 값이 예를 들어서 A열이 있고 B열이 있다고 치자. 나는 1부터 1000까지 가. 나는 1부터 10까지만 가. 이거를 같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이게 값 차이가. 그러면 아까 우리 저번에 말했는데 이걸 스케일을 맞춘다고 했잖아. 스케일을 맞추는 기법이 스케일을 가는 함수를 불러서 한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저번 설명해 준 게 있을걸?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에 값 비율을 구하려고 하면 뭐 하면 되노? 어떻게 하면 되노? 자, 맥스가 있고 민이 있잖아. 맞지? 맥스가 여기고 민이 여기야. 그러면 맥스하고 민을 빼보면 요것만 남지. 맞잖아. 맥스하고 민을 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노? 요거는 이제 뭐 해야 요것도 민값을 빼면 요것만 남겠지. 맞잖아. 그러면 이거 분해 사각형 분해 동그라미를 하면 뭐가 나오노? 여기서 여기까지의 야의 비율이 나온다고. 그럼 이게 스케일을 맞춘 거잖아. 0부터 1까지. 스케일을 맞춰서 변환시키는 걸 만들어 봤어요. 자, 변환시켜 보니까 이제 값들이 전부 어떻게 돼? 값들이 전부 다 비율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 비율로 바뀐 상황이고, 자, 그러고 나서 문제가 지금 타입이 문제야. 타입이 좀 문제인데, 타입은 내 처리 안 했네? 타입이 좁다 했나?
자, 타입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레드하고, 레드 와인하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붙이니까 000, 11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게 값을 쳐서 순서대로 불러오면 레드 라인만 불러오지. 맞잖아. 우리 트럼프를 처음 샀을 때 1, 2, 3, 4, 5, 6, 7, 8, 9 하면 하트나 아니면 문이나 숫자 값이 연속으로 있을 거야. 카드 처음 샀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노름이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 서프를 하잖아. 이것 때문에 서프를 해야 돼. 데이터가 서프를 해야지만 내가 불러내더라도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적당히 섞여서 불러올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서프를 합니다. 이게 프랙이 뭐냐 하면 한 개씩 빼내서 서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드 막 섞을 때 한 장씩 빼서 서프를 하는 거야. 뭐 시간이 뭐 별로 걸리지 않아. 근데 이거를 10이나 20을 하면 10개씩 빼서 서프를 한다는 거야. 그런 거를 말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더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프를 이제 우리가 실제 텐서플로우나 케러스에 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넘파이로 바꿔야 돼. 넘파이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4번 라인이 있습니다. 넘파이로 바꿔야 돼서. 그냥 Y 서플은 위에서 불러온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이거를 이제 넘파이로 바꿔줘야 돼. 넘파이가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일명 넘파이용 리스트. 좀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그걸 바꿔줘서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범위 연산자라고 앞에 아무거나 숫자가 없으면 처음부터 인덱스가 5까지야. 그래서 5개를 보여달라야. 0, 1, 2, 3, 4 이렇게 5개. 5개를 보여주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뭐 출력이 되겠지. 출력이 됐어요. 뭐 출력이 됐는데 여기가 데이터 전처리고 와 이거 시간 왜 이렇게 말말말말. 자,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지금 이거를 바로 뭘 써도 되냐 하면 이거를 이제 저번에 우리가 뭐 이거를 트레인엑스하고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쓰면 바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방식 말고 내가 임의로 정하는 방식도 한번 해봤거든.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전체 길이의 0.8을 곱했어. 그러면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다면 0.8 비율 80% 20% 경계에 있는 요 선에 숫자를 구한 거라고. 전체 숫자 카운트에서 0.8을 곱하면 요 숫자가 나오겠지. 80% 되는 그 경계선. 그래서 80%만 쓰겠다. 그래서 이게 넘파이의 리스트는 그 넘파이에서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면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행이 있지. 행. 앞에는 행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열을 말해요. 열을 말합니다. 즉 다시 일로 돌아오면 요거를 보자. 여기에서 YNMP에서 처음부터 트레인 IDX 위에서 계산한 0.8% 경계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 80%만 읽겠다. 그리고 Y는 뭐 1이니까 1이 안 들어가고 1이니까 1만 말해. 마지막 거 타입을 이제 내가 가져오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레인 XY 뭐 밑에 것도 똑같이 나머지 20%니까 나머지 20% 텍스트 가져오고 이거를 출력해봤어. 출력하면 뭐 찍힐 거야. 자, 출력하면 찍혔는데 자 이거를 이제 바로 쓰면 1.0, 0.0 해갖고 이제 아까 수식으로 다 변환시켰잖아. 비율로 바꿔붙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요 두 라인 있잖아. 요 두 라인이 뭐냐면 투 카테고리 컬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데이터 다루기에서 원 핫 인코딩이라고 기억나나? 데이터 다루기 했어. 있으면 1, 없으면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에서 없으면 레드 와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없으면 0, 있으면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드하고 화이트 와인이니까 0, 1, 1, 0 되겠지. 자, 레드고 화이트가 있다면
지금 레드라인이 있으면 1, 뭐 이런 식으로 1, 0. 바뀌어 맞잖아. 데이터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치자. 레드라인, 화이트 와인이에요. 자, A는 레드 와인이라고 치면, 화이트 와인이라고 치면 A는 레드 와인 0이잖아. 화이트 와인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레드 라인이라면 레드가 1, 화이트는 없으니까 0. 이렇게 핫 인코딩 있잖아. 저번에 데이터 다르게 해서 한번 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처리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케라스 시퀀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막 이렇게, 이거 퍼셉트론 기억나나? 닫힌 퍼셉트론. 우리 앞부분에서 했어. 자, 닫힌 퍼셉트론에 요거를 구하는 게 시퀀셜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즉 하나, 둘, 셋, 넷. 요게 처음에 48개. 그 다음에 12개. 48, 24개네. 24개. 그 다음에 12개. 그 다음에 2개. 2개를 했습니다. 2개에서 값을 내겠지. 자, 요렇게 구한 게 지금 요 형식입니다.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활성화 함수라고 레룰로 쓰기로 했어. 저번에 우리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를 썼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번에 레룰로 쓰고 소프트맥스는 내가 설명한 소프트맥스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러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놨어. 구성을 했다고. 딥러닝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컴파일. 이거를 실제 뭔데? 안에 들어가는 게 컴파일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옵티마이즈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아담이라는 데 설명은 나중에 할게. 학습률이라고 나중에 할게. 학습률은 저번에 어떤 말했시던데 편미분했을 때 값이 너무 커져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강도를 정하는 게 학습률이에요. 네, 요 설명은 좀 나중에 하고 하여튼 로스는 카테고리컬이 되는데 요거는 설명은 나중에 하자.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언급할 것 같으니까. 자, 서머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댄스 0에 48, 그 다음에 24, 뭐 20, 12 참여되는데 이제 퍼레미터가 생기는 게 처음에 이제 48개 생기는 다 연결하니까 여기에 생기는 가중치가 있을 거잖아. 624개가 생기고 들어온 거에 따라서 또 생기니까 여기는 1176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퍼레미터 그러니까 인자가 만들어진다고. 여기는 별로 신경 쓸 건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건 알자. 구성이 된다. 그래서 구성이 되고, 자, 이거를 실제 에포크가 25번.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32개. 요게 뭐냐면, 자,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이래서 1부터 뭐 50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할 때 이거 한 번을 전체를 우리가 에포크라고 불러. 그러면 학습을 할 때 이 전체 데이터를 25라고 했으니까 25번 돌려달라요. 25번 돌려라.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뭐냐면 요까지 돌아가는 게 있겠지. 내가 한복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요게 배치 사이즈야. 배치 사이즈를 32로 정했어.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스플릿이 지금 숫자가 너 뭐고 이게 숫자가 나 안 보이는데 숫자가 뭐 있을 거야 지금. 여기 밸리데이션 스플릿 있는데 이게 지금 0.25대 나도 모르겠다.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수치가 있을 거잖아. 아까 우리가 검증 데이터라고 혹시 말했던 거 기억나나? 어디 있었노? 여기서 요거 말했잖아. 검증 데이터. 요 그래프에서 요 검증 데이터의 비율이 2%로 하겠다요. 자,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고 이제 실제로 에포크는 25번이겠지? 25번을 해서 쭉 돌려보니까 쭉 마지막에 볼게. 마지막에 보면 로스율, 정확도, 밸리데이션 로스가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앞에 로스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하니까 처음에 지금 내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잘 보면 에포크가 가면 갈수록
오차율이 조금씩 줄어들제. 별로 안 줄어들어. 조금씩 줄어들잖아. 줄어든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학습을 많이 해서 실제 트레이닝 셋의 오차율은 0.0364야. 그리고 어큐런시 정확도는 0.99입니다. 99% 정확하다고. 트레이닝 셋은. 근데 밸리데이션의 로스는 0.0275. 적은 편 괜찮아. 적은 편이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어큐런시는 0.994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오차율이 올라가진 않잖아. 그러면 학습을 계속 된다는 소리야. 끝까지. 데이터가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학습을 끝마치고, 자, 이 그래프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프에서 지금 구한 거는 에포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스율, 밸리데이션 로스율하고, 그 다음에 에포크가 늘어나면서 어큐런시, 정확도,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정확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지금 파란색 같은 게 트레이닝 셋의 로스율이에요. 로스율이 그래 안 커져.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로스율도 그렇게 막 안 커진다고. 그럼 끝까지 학습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또 그다음에 옆에 보자. 에포크 하면서 정확도도 지금 그렇게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돌려봐도 영향을 못 준다고. 맞지? 그러면 끝까지 학습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학습을 했어요, 아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 에볼루에이트라고 이제 측정이야.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테스트 셋은 뭐 한다 했노? 마지막에 실제 트레이닝을 안 한다고 했잖아. 테스트 셋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확도가 0.9923이 나왔어. 그러면 이 모델은 정말 잘 만든 거야. 정말 잘 만든 형식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이항 분류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트리로 가봅시다. 결정 트리는 요즘 붓꽃 데이터가 많이 쓰길래 붓꽃 데이터를 불러와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결정 트리 분류기를 한번 써볼 건데, 자, 결정 트리 분류기는 여기서 8, 9번 라인 보시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돼 있고 진이라고 돼 있어. 진이가 뭐냐면 아까 우리 배운 진이 있지? 진이로 트리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샵을 지우고 위에 거 트리를 진이를 지우고 엔트로피를 이제 돌리면 엔트로피로 결정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둘 다 배웠잖아. 결정 트리 방법, 결정 트리에서 엔트로피 방법, 진이 방법 두 개를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으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분류를 했고, 피트가 훈련입니다. 아까 우리 피트가 훈련이니까 훈련을 해봤습니다. 훈련을 해보고, 자, 이제 요거는 그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기 있는 소스는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비즈라는 그 어플이 있어. 그 어플이 파이썬에서 모듈로 제공이 돼. 그 모듈을 불러와서 우리가 익스포트 그래프 비즈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수치적으로 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트리 다시라는 파일로 만들어내. 익스포트 한 거지. 해가지고 가를 그래프랑 그려봤어.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트리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트리를 보니까 진이를 기준으로 했네? 맞죠? 진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 진이 값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진이 값은 1 빼기 뭐였노? 무슨 비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진 분류라면 양의 비율, 양의 비율 제곱, 음의 비율 제곱이었어.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그래서 전체 비율을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빼주면 120분의 41, 120분의 이거의 제곱. 이거 자 전체가 120이잖아. 전체 120 맞지? 전체가 120이고 그 데이터 주어진 게 세 갈래가 41, 40, 39로 하는 게 이 진이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했을 거야. 자 앞에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그러면 만들어진 게 다시 한번 1 빼기 120분의 41의 제곱 더하기 120분의 40이네 더하기 120분의 39 제곱을 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진이 값이 0.6665
52인가 막 이래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계산값을 어디 갔노? 여기 있다. 아까 요 계산이 아까 내가 계산한 거예요. 진입값 계산한 거예요. 진입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나와서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지가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진입값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0.245 이런 수치를 준 적은 없어. 알고리즘에서 지가 계산을 해서 이게 범위를 구해서 진입값도 구하고 샘플도를 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토사라는 뭐 복권 형태가 있겠지. 그런 형태로 분류를 하고 진입값을 구해서 아예 진입값은 이걸 뭐라 했노? 어떤 식으로 분류한다 했노? 부모의 값, 자식값 비교해서 큰 값으로 하는 게 정보이득 했다고. 정보이득을 큰 값으로 지가 알고리즘상 계산을 해줘서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만들어내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투루가 되면 즉 이거 페탈 랭스가 이게 꽃잎의 크기인가 모르겠다. 이거튼 그 랭스가 0.24, 2.45보다 작으면 세토사다 하는 걸로 그냥 그래서 띵 잡았어 그냥. 그 다음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를 보니까 이게 다시 또 보자. 41이 0% 갔잖아. 아예 세토사로 갈려붙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뭐고 40, 39가 남겠죠. 40, 39. 이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진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정해지면서 밑으로 다시 나눠지겠지. 그 수치 true, false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계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게 생겼다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뭐 페탈 랭스가 2.45보다 크다. 일로 오겠지. 근데 1.55보다 작더라. 근데 페탈 랭스도 5.25보다 또 작더라. 그러면 나중에 일로 오면 이게 보시컬러인가 하여튼 요걸로 클래스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내서 요거를 결정 트리 만들어내면 우리 퀘스천을 던지잖아. 요 트리를 따라가서 우리가 결과를 내줍니다. 요게 결정 트리 알고리즘.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니까 실제 트리는 눈에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실제 결과물은 얍니다. 그래프야. 트리를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3클래스가 나온다고. 3클래스가 나와. 3클래스로 이제 그 퓨처가 열이야, 열. 두 가지 열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클래스가 지금 파란색, 뭐 초록색, 빨간색이 있네. 그래서 이거를 결정트리로 실제 값을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그래서 붓꽃의 세 가지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 위에서 트리를 그림은 그렸지만 실제 트리를 만드는 거는 아까 우리 클래스파이 있잖아. 요거잖아, 요거. 어디 갔노? 요겁니다. 요 라인이 실제 결정 트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려고 내가 익스포트를 이거 그래픽 비즈로 쓴 거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없어도 그만이야. 그냥 눈으로 확인하려고 만든 거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 라인만 있으면 돼. 요 라인. 요 라인만 하면 결정 트리를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 앞에 우리가 배운 수식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가 계산을 만들어준다고. 여러분들이 저거를 자시고 할 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로만 할게. 이게 디시즌과 클래스파이어인데 이게 mean samples leaf하고 mean samples split이라는 값이 있어. 이거의 값에서 좀 더 나눠지는 게 다를 거야. 자, 트리 생성에 제약이 없으면 값이 이렇게 되고 이거 내가 적어줄게. 알고는 가자. 나중에 보면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자. 여기에 인자 중에 mean sample leaf 값이 여기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한의
샘플 데이터 수. 이 수보다 작으면 끝이야. 더 이상 분류하지 말아요. 그거를 정해주는 게 min samples leaf. 그 다음에 min samples split을 하면 이게 말단 노드 갈까? 마지막 노드. 아니다. 우리 종단 노드로 게 종단 노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샘플 데이터 수를 우리가 min sample split이라고 불러. 자, 요거에 의해서 이게 솔직히 나의 경험으로는 여러 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망고 다 싫으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돌리는 게 제일 위에가 디폴트 값이야. 디폴트 값이고 나머지는 그 수치를 이제 6 정도로 넣어봤다고. 6 정도로 넣으면 이제 그 min samples leaf 그 숫자를 만족 못하면 이제 아예 쪼개지 마라. 쪼개지 말라는 소리가 종단 노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종단 노드가 뭐냐면 요 마지막에 있는 야들,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자, 더 이상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고 마지막 종단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정도만 있으면 종단 노드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min samples leaf하고 split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다르게 그려지긴 지지만 그래도 보통 이것들을 값을 안 주고 괜히 넣은 것도 있지만 값을 안 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한 조건이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min samples leaf하고 min samples split을 이용해서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어. 더 이상 분류 못하게. 그걸 방법도 있으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그냥 이것만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낫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요걸로 해주시면 되고 자 아무 조건이 없는 건 틀이 생성하는 제약 조건이 전혀 없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이거는. 뎁스에 제한이 없다고. 뎁스가 뭐냐면 요거의 노드의 라인 수카자 그냥. 여기 깊이라고 부르는데 요 수를 무제한으로 가는 게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이거 리프 노드하고 스플릿 쓰면은 경계가 생겨. 못 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제한을 걸어두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간 관계상 바로 KNN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거 뭐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몇 명의 눈빛이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림을 그리는 요런 거 있잖아. 뭐 그래픽 비즈라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결과물이야. 결과물은 좀 볼 줄은 알았으면 좋겠어. 최소한. 그래서 진위 값은 뭐다? 샘플주는 뭐냐 하면 지금 120개의 샘플이 있다. 120개에서 우리가 뭘 하겠다. 자 그러면 샘플이 120개니까 자 카테고리가 3개네. 카테고리가 3개인데 41, 40, 39니까 카테고리 3개별로 저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일종의 당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1개로 세토산가 이거는 41로 날아갔어. 그러면 41 날아가니까 옆에 폴수로는 79만 남겠지. 49는 계산했으니까. 계산했고 야도 지금 밸류 값을 0, 40, 39가 됐고 자 여기는 무슨 칼라야 하여튼 요게 지금 품종이 되겠지. 요 품종으로 하는데 요거는 좀 더 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더 내려간 거잖아 계속. 그래서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좀 샘플이 뭔지 밸류가 뭔지 최소한 그건 알았으면 좋겠고 진입값을 넣고 나중에 이거를 키보드 그래 키보드 아까 전 키보드 안 뜨노. 시간 나면 있잖아. 요거 엔트로피로 요거 앞에 샵 지우고 엔트로피로 한번 돌려봐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엔트로피로 뜰 거야. 진이가 안 뜨고. 그것도 한번 눈을 보라고.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엔트로피가 이렇게 큰 값이 뜨는구나. 값이 뜨는구나.
저 값을 기준으로 나누는구나.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KNN으로 가겠습니다. 자, KNN 쪽으로 넘어오는데 KNN도 아이리스는 붓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데 요거는 중요한 아이리스 데이터 불러왔다 그냥 로드 아이리스 불러온 거고 자 이거를 이제 넘파이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바꾼 데이터를 저 여러 가지 열이 있어. 그중에 데이터 열하고 퓨처 네임 그 다른 열들을 다 불러왔어. 하여튼 데이터를 불러왔어. 아이리스 데이터. 자 아이리스 안에 보면 값이 그러니까 이게 안에 그러니까 열은 아닌데 덩어리가 여러 개 있다고. 근데 그래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야. 데이터가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 데이터로 가져오고 컬럼의 정보는 뭐냐? 거기에 있는 피처 네임이 뭐냐면 열의 이름이잖아. 이게 피처 네임이야. 그 피처 네임을 불러오니까 이런 식으로 불려졌다. 즉 150행이 있고 4컬럼이 있더라요. 그래서 불러오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DF로 출력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데이터 플레임이야. 넘파이의 데이터 플레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CM 이것 때문에 센치가 붙었지. 센치를 나중에 입력하려고 하면 힘들어. 버거워. 그래서 센치를 빼기 위해서 컬럼즈 이름을 바꾼 거야. DF 컬럼즈를 똑같은 건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랭스인데 뒤에 센티미터가 붙었지. 저것 때문에 쓰기가 귀찮아요. 공백도 있잖아. 쓰기도 귀찮고. 자, 그거를 이제 없애주는 역할이야. 큰 기능 없어 그냥. 그래서 컬럼즈를 돌리니까 이제 컬럼 이름이 뭐로 바뀌었노? 밑에 봐라. 컬럼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내가 바꾼 이름으로 바뀌었지. 센티미터 없어지고 공백 사라지고. 그럼 내가 처리하기 편리하잖아.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DF 컬럼즈란 걸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열 이름을 내가 쓰기 편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 타겟을 내가 DF라는 요게 집어넣자. 타겟이 뭐냐 하면 그 레이블드 데이터. 그 데이터는 아까 요런 퓨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가 무슨 값을 가지면 타겟 값에서 끄잖아. 레이블드 데이터, 즉 결과값. 결과값을 타겟에 집어넣어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두플리케이트가 뭔지 하면 똑같은 거, 즉 값이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날려달라요. 중복 데이터 삭제. 그래서 날아가니까 한 놈이 같았네. 여기서 150 라인이었는데 149 라인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가 똑같은 게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삭제한 거라고. 똑같은 데이터가 두 개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삭제가 두플리케이트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타겟을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타겟이 붙었지. 그 아이리스에 타겟이 붙어 이게 타겟 보이죠? 타겟 중앙에 타겟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어떤 카테고리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0하고 2가 있네. 이런 카테고리로 됐고 자 이거를 이제 히트맵이라는 걸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면 그 스페셜 랭스하고 여기는 골고루 분포한 게 비율로 나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요걸 본 거고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으로 나오면 그림으로 다 넘어가자. 시간 다 넘어가고 우리는 실제 구동만 하자. 그림은 중요한 건 아니고 저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해주고 그냥 비율로 얼만큼 있다야 그냥. 그냥 그거를 그냥 차트로 그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거야. 자, 뭐라냐? 이거를 우리가 쓰겠다야. 이거를 뭘로? KNN으로. 맞지? 자, 우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들을 정했어. 쓰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 인자 모든 행에 스페럴 랭스부터 패럴 위드스니까 큰일 났다. 아이들. 아이고 씨. 자, 보자. 자. 자, 옆에 열 보면 여기 열 보자. 스페럴 랭스부터 마지막에 뭐고? 페탈 위더스잖아. 여기 있는 걸 다 가져오겠다는 뜻이야. 저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게 중간에 땡땡이 범위라는 놈이야. 범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 섰죠. 이거 전체를 불러오겠다. 다 불러오기 좋잖아. 데이터니까 불러와서 불러오고 마지막에 y가 뭐냐면 결과값이에요. 일명 우리 카테고리, 클래스 분류를 타겟이라는 놈을 불러오겠다. 그러면 이것도 불려와졌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을 만들어내면 돼. 그래서 앞에 배운 스플릿이라는 걸 썼다고 그냥. 썼고 이제 뭐 하면 돼? KNN 알고리즘 그냥 돌려주면 돼.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위에 다른 것들하고 똑같잖아. 테스트 셋,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만들어주는 거. 그걸 만들고 나서 자, 알고리즘을 실제로 보자. 알고리즘을 실제로 어떻게 되나? 그냥 K 네이버즈 클래스파이어 그냥 쓰면 돼. 쓰고 N 네이버즈가 뭐냐면 주의 5개까지만 봐라요. 아까 주의가 막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새로 들어왔어. 하나, 퍼져가봐. 하나, 둘, 3개고 퍼져가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되네. 이제 정지. 요거를 정의하는 게 네이버 N 네이버즈 5야. 5개 중에 만약에 칠한 놈이 3개가 있다면 이 별은 칠한 요게 되는구나. 요걸로 클래스 파이어 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했는 겁니다. 뭐 특별히 복잡한 건 없을 거고. 그래서 피트 요걸로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프레딕트가 뭐냐면 X 테스트 아까 그 테스트 셋 있죠. 실제 트레이닝 말고 테스트 셋으로 한번 값을 넣어보고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이제 큐올러지 스코어라고 그러니까 요 함수를 하면 KNN U의 그 큐올러지 정확도를 구해. 그럼 0.956이 나왔어. KNN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니까 정확도가 0.956이 나왔어.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 할 수가 있노? 결정 트리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위에 거는 KNN, 밑에 거는 결정 트리도 값을 구해봤어. 결정 트리 해봤자 달라진 건 뭐 있노?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 요 말만 집어넣으면 돼. 피트하고 프레드는 똑같다고 항상. 맞잖아. 자, 어떤 모델을 쓸지를 정하는 게 어떤 함수 요거든. K는 요거하고 요 함수가 그거야. 어떤 알고리즘을 쓰겠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줘. 이 객체를 이제 실제 훈련하겠다. 피트. 그 다음에 정확한지 X 테스트니까 테스트 셋으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보겠다. 요런 순서는 똑같아 항상. KN이나 결정틀이나 똑같잖아. 알고리즘만 달리 들어가서 0.933이 났어. 이거를 보고 뭐가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노? 그는 KN이 좀 더 정확하다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SVM이 나옵니다. 자, SVM은 자, 이거를 이제 위에 거 이거 몰라도 돼. 그림만 봐. 위에 거는 그림 그리기 위한 소스에 불과해. 너 한번 살짝 보면 되고. 자,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찍혀질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밑에 거 전부 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 밑에 요거 보이죠? 요거. 이것들은 전부 다 그림 그리기 위한 라인이야. 인공지능 소스 아니야. 몰라도 그만. 자, 인공지능 소스는 여기 다야. 자, 그러니까 SVM을 이제 SVC로, SVM에, SVM인데, 이 SVC를 이용해서 하면 SVM이 돼. 자, 그 리니어리 선형인데, 또 설명 나중에 할게. 우선은 SVM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만이야. 2라인밖에 없어. 실제 우리는 법선 벡터 그리고 막 실제 어렵게 했지만, SVC라는 요 말 하나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선을 그려줘. 다 해줘. 근데 돌아가는 형식은 아까 우리가 그랬던 거 있잖아. 마진을 구하는 거. 그거로 하면 되고 밑에 거 라인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0.1이 뭐냐면 아까 소프트 마진 같은 거 있잖아. 어느 정도 허용치를 인정해 주겠다요. 그래서 요 선이 그려지지만 요 안에 뭐 있노? 다른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맞잖아.
그러면 소프트 마진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는 그냥 요 한 줄이 다야. 나머지는 그림 그리기 위한 소스라서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 그냥 그림 결과만 봐도 돼. 자, 지금 내 오늘 느낌이 숱한 메르코 같아. 소스 안 하는데 소스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소스 없어. 그림 그리기 위한 소스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야. 실제 필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라인은 요거야. 딱 요거 두 줄. 요게 핵심이야. 요게 SVM이라고 그냥. 밑에 거는 그림 그리기 위한 소스니까 알면 땡쿠 몰라도 그만. 자, 그러면 이제 야, 요게 좀 많이 공부하는 소스인데 밑에 거 위에 거는 뭐냐 하면 실제 BMI 공식을 넣어서 구한 거야. BMI 공식을 넣어서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들어온 정보를 이제 플랫, 노멀, 신으로 구분을 했어. 요거는 수식 계산에서 한 거라고. 수식 계산이니까 이런 걸 그려주더라. 근데 실제 밑에 거는 우리가 요게 지금 밑에 건데 SVM으로 이거를 나눠보자가 됐어. 나눠보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 게 뭔데? 제일 처음에 할 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 CSV 불러오고 데이터셋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레이블, 웨이트, 헤이트 같은 거 불러와서 콩캐드 딱 붙이고 나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나누면 되죠. 이게 스플릿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내가 정보에 의해서 추가냐 하는 거는 나중에 쉽게 하면 돼.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 있으면 그냥 그대로 돌리면 되고 없으면 내가 추가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컨택트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우리가 뭐 쓸 거냐? 리니얼 SVC라고 SVM을 쓰겠다. 그 다음에 P 다겠다. 이제 요까지만 하면 뭘 만들어? 요까지만 하면 인공지능 모델 하나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테스트 셋으로 측정을 해봐서 정확도 보고 싶다. 정확도를 보고 결과값 찍어보니까 정확도가 보통 이제 정확도가 0.927로 나오네. 자, 여기서 지금 나머지는 뭐 F1 스코어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그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리콜하고 F1 스코어는 F1 스코어는 중요해. 이게 일종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네, F1 스코어는 좀 참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여기 소스 있죠. 이 소스에서는 위에처럼 BMI 계산하는 소스 어디 갔노? 여기 있네. BMI 계산하는 소스가 있다. 여기서 BMI 계산하는 소스 있죠. 여기 BMI 계산하는 소스. 실제 BMI 계산 수치로 계산한 거야. 수식으로. 이거를 SVM에서는 저런 거를 한 적이 없어. BMI를 수식으로 내가 계산한 적 없잖아. 단순히 뭘로 했노? 결정관계라는 선을 그려본 거야. 그걸 누가 그렸는데? SVM이 그림을 그린 거라고 알아서. 그래서 해보니까 이 그림을 해보면 정확도가 0.927로 나와서 조금만 손 더 대면 더 고와질 수도 있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정확도는. 자, 이렇게 하는 게 SVM입니다.